한 직업군이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의사와 변호사, 우리가 부러워했던 전문직입니다. 20만 원짜리 시술이 1만 원대로 추락하고 착수금만 받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5년 하루 평균 6곳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3년치 연봉을 투자해 차린 병원이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왜 최고 엘리트들이 무너지고 어떻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화려한 병원 간판이 빼곡했던 자리에 지금은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할 것 없이 1층 상가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들어 강남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급여 진료란 국가가 정한 보험수가 없이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레이저 피부 시술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개원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만 있으면 환자는 알아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공급 과잉입니다. 같은 상권에 비슷한 진료 과목의 병원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환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병원은 계속 늘어났고 그 결과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20만 원 하던 레이저 시술이 10만 원으로 다시 7만 원으로 급기야 1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다이소보다 싼 진료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술 하나 받는 값이 편의점 도시락 몇 개 가격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의료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초동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타운은 대법원과 검찰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을 말합니다. 한때 사무실이 즐비했던 거리에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나옵니다. 성공보수란 재판에서 이기면 추가로 받는 돈인데 이마저도 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착수금만 받으면 다행이라는 베테랑 변호사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문직을 안전한 직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과 서초의 풍경은 그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직 불패 신화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엘리트 집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 시장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해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은 오랜 기간 동결되어 있었지만 기존 의사들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하면서 전체 의사 수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개원 의사 비율이 높다는 점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개원이란 자기 병원을 차려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대형 병원에 소속되기보다 자기 병원을 차리는 의사가 유독 많습니다. 개원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집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 중심의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는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는 병원마다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격 경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비스로 경쟁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고 최신 장비를 들여놓고 친절한 응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비슷하게 따라하니까 차별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가격뿐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환자가 오고 옆 병원이 더 낮추면 다시 낮춰야 합니다. 서로 먼저 포기하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는 경쟁. 이런 상황을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변호사 시장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첫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로스쿨은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는데 이 제도로 매년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새로 배출됩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업계에서는 5년 안에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관건은 법률 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 자문, 부동산 거래, 각종 소송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은 법률 비용을 줄이고 개인들은 소송을 꺼립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정비용 압박이 있습니다. 병원이든 법률사무소든 일단 문을 열면 매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장비 리스료, 공과금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핵심 상권은 임대료가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 줄어도 이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문직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법이 무엇일까요? 임대료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당장 줄이기 어렵습니다. 장비 리스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것은 인건비뿐입니다. 여기서 3.3%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사업주가 추가로 30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1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떼면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퇴직금 부담도 사라집니다. 상당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사무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당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앞의 비용 절감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과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쟁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량으로 일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업무 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병원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원장님 지시대로 환자를 응대한다면 이것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동법에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데이터와 연계해서 가짜 프리랜서 사업장을 전수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원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제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기 때문입니다.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일한 직원이라면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동청 판정 결과는 다른 기관에도 전달됩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했던 인건비가 사실은 근로소득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잘못 처리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제대로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몇 년치가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했어야 할 직원을 가입시키지 않았으니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업계에서 말하는 3단 콤보입니다. 노동청 퇴직금, 국세청 세금 추징, 건보공단 보험료 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집니다. 직원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었다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적 책임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존경받던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임금체불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노동법을 위반해서 법정에 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직원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김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10년 일한 뒤 2019년에 개원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치면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월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왔고 직원 6명과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피부과가 2개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도 새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면서 시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5천만 원으로 줄었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은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직원 2명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4대 보험료를 아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에 그 직원 중 1명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습니다. 건보공단에서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밀린 보험료와 가산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합계 1,800만 원입니다. 직원 1명 때문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만약 나머지 직원도 신고한다면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김 원장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는 신고당했다, 조사받고 있다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선택한 방법이 더 큰 구렁텅이로 이끌었습니다. 의대에서는 의술을 가르치고 로스쿨에서는 법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법이나 노동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곳이 많아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 전문직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과 로펌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전문직이지만 무너지는 속도와 양상이 다릅니다. 병원은 장비와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이 크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는 초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빠르게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황을 맞은 곳은 노무법인입니다. 노무사는 노동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해고 분쟁,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런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상담 전화가 하루 종일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약이 몇 주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업체도 바쁩니다. 병원이나 사무소가 폐업하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나갈 때 처음 빌렸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범한 병원 하나 철거하는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듭니다. 업계에서는 일감이 넘쳐서 예약이 3개월씩 밀린다고 합니다. 중고 의료 장비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중고 장비가 쏟아져 나옵니다. 레이저 기기, 초음파 장비, 치과용 체험 체어 같은 것들입니다. 새 장비를 사기 어려운 신규 개원자들이 중고 시장을 찾습니다. 법률 시장에서도 특수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바쁩니다. 회생은 기업을 살리는 절차이고
파산은 더 이상 살릴 수 없어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6곳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겠다고 법원에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 경제가 성장 단계를 지나 구조조정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 만들고 키우는 것보다 정리하고 청산하는 쪽에서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살아남은 전문직들도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몸집 줄이기입니다.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고 더 작은 공간으로 이전합니다. 강남 핵심 상권을 떠나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려함을 포기하고 실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두 의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한 의사는 강남 한복판에서 규모를 유지하다가 폐업했습니다. 다른 의사는 일찍 규모를 줄이고 외곽으로 이전해서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적자는 피했습니다. 빠른 판단이 생존을 갈랐습니다. 변호사들도 비슷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나와 1인 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혼자 운영하면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사무실 없이 필요할 때만 회의실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전문 분야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진료나 송무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송무란 소송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특정 질환만 전문으로 보거나 특정 유형의 소송만 집중하는 식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전략 수정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규모를 줄이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전성기 때 월 1억 원을 벌던 원장이 이제는 3천만 원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자보다는 낫습니다. 생존이 먼저이고 성장은 나중입니다. 리더십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술이나 법률 지식만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경영 능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노동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은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경영 교육을 받는 의사가 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필요한 지식을 채우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큰 빚을 진 상태에서 전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직 시장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문직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자격증이 평생 보장을 해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시장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퇴출됩니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전문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무지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3% 계약의 함정에서 보았듯이 법을 모르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던 선택이 더 큰 손실과 전과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경영, 세무, 노무 지식이 필수입니다. 셋째, 지금은 섣불리 뛰어들 때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대출금으로 무리하게 개원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이고 경기는 불확실합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 현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직의 어려움은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기존의 파일을 나눠 가지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이란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학벌, 자격증, 경력 같은 스펙에 기대기보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 기술이든 경영 능력이든 비용 관리 능력이든 말입니다. 지금 개원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어도 버틸 수 있는가? 직원 관리와 세금 문제를 직접 챙길 수 있는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탈출 전략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직 시장의 민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남 병원가의 몰락, 3.3%의 함정, 그리고 불황 속 생존법까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이나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 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과거의 성공 공식만 믿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직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 상가 공실률이 왜 치솟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경제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